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동아시아사 19번째 시간으로 농업기술의 발전과 사대부의 형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은 아니지만 선택지로도 나올 수 있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선 당시 10세기 이후 농업기술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시에는 특히 중국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농업 생산력이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그림과 같은 용골차라는 도구는 낮은 곳의 물을 높은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도구였는데 충분한 물 공급이 필요한 벼농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모심기에서도 새로운 도구가 나타났습니다. 옆에 그림의 도구는 악마라는 도구인데 이것은 말처럼 생긴 도구에 앉아서 편하게 모를 심는다는 의미입니다. 질퍽한 논에서 발만 잘 굴리면 크게 힘들이지 않고 이동해서 모를 옮겨 심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 강남 지방의 농업 생산력 향상은 바로 이런 도구들이 뒷받침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양쯔강 하류에 삼각주 지대의 땅을 잘 메워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을 크게 늘렸고 동남아시아로부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참파벼가 도입되어 농업 생산력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부터는 중국 경제의 중심지가 강남, 특히 양쯔강 하류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이로부터 강남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라는 속담이 만들어질 정도였죠. 생산력이 늘어나다 보니 사람들은 잉여 생산물을 가지고 시장에서 활발히 물건 교환을 하였고 이를 통해서 상공업이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한편 상업 발전으로 화폐 사용이 증가하자 당시의 동전으로는 화폐 사용량이 감당이 안 되어서 교자, 회자라는 지폐가 사용된 것도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농업 생산력 발전을 봤는데요. 바로 이런 농업 생산력 증대를 통해 지방에서 큰 부를 축적하여 신흥 지배 세력으로 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송나라 때 등장하는 사대부입니다. 사대부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려와 일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려의 경우에도 이 시기에는 농업 생산력이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간척 사업이 유행하고 있었고 원으로부터 목화가 전래되어 추운 겨울에도 잘 견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헤이안 후기와 가마쿠라 막부 시기 때가 되면 한반도에 비해 습한 기후 덕에 벼농사가 유행하고 이모작이 가능해져서 농업 생산력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중국 원의 농서인 농상집요가 당시 고려와 일본에 전파된 것도 농업 생산력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려 일본의 상업 발전을 보면요. 우선 고려는 송에 비해서는 상업 발전이 더뎠지만 그래도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고려 정부에서도 송의 화폐를 본따서 여러 화폐를 제작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고려만의 독특한 화폐가 있었는데 그림의 화폐는 활구라고 해서 고려의 영토 모형을 본따서 만든 화폐라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고려 사람들은 아직 화폐 사용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폐에 대한 갈증을 느꼈던 나라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특히 헤이안 시대 말기부터 가마쿠라 막부 시기 때까지 풍부한 농업 생산력을 바탕으로 상공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도 화폐 사용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는데 당시 일본 정부가 만든 화폐는 품질이 떨어져 시장에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에서는 송원에서 화폐를 수입하기로 했는데 당시 중국은 워낙 동아시아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중국의 동전은 일본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송원에서 유입된 화폐가 일본에서 사용하는 화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당시의 지배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송나라 때는 사대부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중국 당대의 귀족과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먼저 귀족이란 말뜻부터 풀어보면 귀족은 고귀한 혈족이란 뜻으로 한번 지배층이 된 사람은 능력에 상관없이 대대손손 지배층을 이어서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수당대에도 과거 시험은 있어서 평민도 과거 응시를 할 수 있었고 관료가 될 수 있는 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의 최종 시험인 면접은 몸과 언행, 판단력을 기준으로 관리를 채용했는데
이는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명확한 기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로 이 당시에 최종 관리가 된 사람은 집안이 좋거나 부모가 관리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즉, 귀족 가문만 계속해서 관직을 독차지하고 이어나갔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러한 과거 시험은 송나라 때부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최종 시험인 전시를 황제가 직접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직접 시험을 주관하다 보니 이전과 같은 출신 가문 등은 중요하지 않았고 개인의 능력 위주로 뽑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그동안 관직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지방의 중소지주들은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너도 나도 과거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관료가 되었습니다. 송나라 때 과거 시험이 얼마나 엄격했냐면 2대에 거쳐서 과거 합격자를 배출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과거 시험이 어려웠고 출신에 따라 과거 당락이 결정되는 사례가 줄었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송나라 때 과거 시험을 통해 지배층이 된 사람을 가리켜 사대부라고 합니다. 원래 사대부는 사와 대부의 합성어로 중국 조나라 때 제후 밑에 관직인 경, 대부, 사에서 온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이후에 변질되어서 대부는 관료 자체를 가리키게 되었고 사는 아직 관료가 되지는 못했지만 유교적 학문 소양이 있는 지식인이나 학생, 과거 준비생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송나라 때는 문치주의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과거를 통해 관료가 될 경우 그 특권이 상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송나라 때에는 중앙에 국자감, 지방에는 주학과 현학 등의 학교가 있어서 유교적 학문 복원에 힘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한편 송대의 이런 사대부는 명청나라 때부터는 신사라고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사대부와 신사는 지방의 풍부한 경제력을 가진 유력자로서 당시 파견된 지방관과 함께 지배층으로서 향촌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고려에서도 사대부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당시 고려 지배층의 변천 모습인데요. 고려 말기가 되면 원으로부터 성리학이 보급되고 공민왕 때의 과거 시험이 확대되면서 지방의 중소 지주층 중에서도 과거 합격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들을 새롭게 등장한 사대부다라고 해서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이들은 같은 시기에 등장한 신흥 무인 세력과 힘을 합쳐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나중에 새로운 국가인 조선을 세우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19번째 시간으로 농업 생산력 증대와 사대부의 형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당시에 동아시아에서는 전반적으로 풍부한 농업 상공업 발전이 있었고 지방의 유력자들은 이러한 경제적 풍요로움과 학문적 수양을 바탕으로 중앙 정계에 진출해서 사대부라는 새로운 지배층을 형성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농업 생산력 증대와 상공업 발전 과정, 그리고 중국과 한국의 지배층의 특징에 대해서 잘 파악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내용 정리까지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